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최대 격전지는 역시나 감사원 국감장이었고 연휴 지나며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친일 국방에 대한 여야 공방도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글날도 거쳤지만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은 곱지 않습니다. 국회 현장 연결 또 해설위원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여겨진 크림대교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크림대교의 상징성 짚어보고 푸틴 본인도 보복이라고 인정한 키이우 공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고성이 오가며 파행됐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의원 질의 0건이라는 감사원 국정감사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의원 16명이 연이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오전에는 제대로 된 질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는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야당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는 물론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이렇게 국세청 내역, 그다음에 질병 내역, 그다음에 기타 소득 내역, 그다음에 열차 이용 내역, 또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게 한 경우가 지금까지 감사원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개시 그리고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문 대통령 서면 조사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청와대 활용 방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91%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다며 완전 무법천지가 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역사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전 비용과 예산 발목 잡기로 마치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무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고금리속 가계대출 대응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쉬운 부분이 크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 대해 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친일 국방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우길기를 단 함정을 정박시켰다며 거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민주당도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여당을 향해 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두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고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며 지금 우리의 국력은 그때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가 조선이 일본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식민사관을 드러낸 역대급 망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이어 굴종적 대일관이 나타났다고 맹폭했습니다. 이후 정 비대위원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정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해 기가 막히다며 핵 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는 독재자의 추종자라고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국회에서의 친일 국방 논쟁은 대통령 출근길로도 연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전술핵 관시에 나선 건데 대통령 입장이 여기에 대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돼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켰는데 북한은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하며 우리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엔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면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북핵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도 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한 반응도 위험하다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팀이 하나 되어 국제공조로 굳건히 대비할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거듭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는데 야당에서는 해방 후 친일파 행태라면서 공세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고 대통령실 내부는 격앙된 표정입니다. 먼저 취재진은 오늘 아침 윤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협력에 일부 국민의 우려가 있다. 또 야당에선 친일 국방, 한반도 우길기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두 차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짧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반면 대통령실 내부는 적극적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끄기 위해 이웃과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움을 받을 게 있다면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장관들의 약속사항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에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드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YTN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친일몰이로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위겠지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반일 선동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북한 동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북한이 전술 핵 운용부대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고 과시한 겁니다. 향후 7차 핵실험의 초점도 단거리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핵탄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목적이 전술핵 강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긴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쪽 지역을 겨냥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측의 비행장과 군사 지휘시설, 항구 등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골고루 섞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이미 완성돼 실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탑재 수단들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탄두가 다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목표 지점도 즉각 타격하고 공중에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난 6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전술핵의 전방부대 배치를 암시하기도 해 북한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결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7차 핵실험의 초점도 핵탄두를 소형화해 단거리 미사일에 싣는 데 맞춰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에 적정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핵실험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7차 핵실험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핵실험 시기가 더 늦춰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될 때 무기체계로서의 실효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우리 군의 감시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대화가 필요 없다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도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당장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전술 핵 훈련을 지휘하며 최근까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한 입장을 YTN이 미 국무부에 물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은 불법적이고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주 일본 국민을 위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긴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뭔지 여전히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미사일 발사 이유로 든 북한 구실을 반박하며 우리의 방어적 조치가 그들의 불법적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미 국무부는 여전히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전념하겠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fact, we've communicated, Martha, that we are willing to sit down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to work towards that end, without preconditions. 진행자는 미국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협의 조정과는 더 진전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정신이 팔리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까지 더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은 분위기지만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미국의 고민도 깊어 보이고 한반도에서 다시 이렇게 전술 핵이 거론될 만큼 어느 때보다 안보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력 유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해도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닷속에서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밤새워 이룬 쾌거라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연구원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정규직 25명이 그만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64명이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5%가량이 이 기간 연구소를 떠난 겁니다.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SLBM 개발자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연구진은 성과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과정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 군이 사용할 이른바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가 연구 보상금으로 쓰이는 기술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출할 때 1% 지급하던 기술료마저도 2019년부터는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상받을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뢰한 연구에서 근속연수를 반영해 분석한 평균 연봉 수준은 9천만 원. 정부 출연기관 31곳 가운데 20번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모순적인 보상체계가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면서 우수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LBM,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방산 역군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개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미래 대한민국 선진 방산 위상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국방 연구개발 성과 보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대내외 안보 이슈는 금융시장도 흔들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더해서 내일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오늘 하루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주가는 내리고 환율은 올랐군요. 네,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하락에 2192.07에 코스닥은 4.15% 내린 669.50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8원이 오른 1435.2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와 환율 시장이 불안한 것은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돼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이 은행권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변수가 큰데요. 8% 이상 인플레가 예상되면서 미국 연준 관계자들이 잇따라 긴축 의지를 밝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초강세 외에 여러 지정학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단기간에 이 같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주가 약세와 환율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633조 원 감소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고 CXO 연구소 자료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올해 초 2,575조 원에서 3분기 말 1,942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9개월 만에 4분의 1가량 줄어든 셈으로 전체 종목의 83.5%가 시가총액이 줄었고 시총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1조 클럽 종목도 288개에서 213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는 76조 6,600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76조 6,600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네,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물가 오름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오래된 옷, 또 골동품을 싸게 파는 구제시장 상인들도 울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보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긴 했는데 정작 물건 사가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에 입고되는 물품까지 줄어들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숭인동에 있는 동묘구제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나가보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네, 시장에 늘어선 구제의류 가게와 노점상에는 한낮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싸게는 5,000원부터 최대 10,000원까지 하는 구제의류와 신발과 가방 등도 값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열어 물건을 산다는 손님은 많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거 그대로 입으시고 이제 원하는 거 아니시면 잘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제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엔 많게는 하루 10만 명 가까이 이곳 동묘구제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방문을 꺼리게 됐고요. 저렴한 옷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작업복을 대량 구매하는 공사업체와의 거래도 줄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젠 고물가가 새로운 악재로 닥쳐왔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이 아니라면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곳에도 반영된 겁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니 동묘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많게는 70% 가까이 줄어든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구제시장은 주로 사람들이 쓰던 의류나 골동품을 다시 파는 곳인데 입고되는 물건 자체가 줄었습니다. 오르는 물가 탓에 사람들이 의류나 물건을 계속 쓰면서 버리질 않아 집화장에서 가져올 물건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 구제 시장에 풀리는 물건은 더욱 줄었습니다. 상인들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옷을 사고 파는 구제 시장에도 코로나에 이어 물가 상승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상인들은 하루빨리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숭인동 동묘구제시장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우유가 체다 치즈 200g과 400g의 출고가를 20% 올렸습니다. 원재료인 국제 원료 치즈 시세와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앞서 매일 유업과 남양 유업도 같은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유제품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치 얘기인데 김장철 앞두고 값비싼 배추를 시세의 절반 값에 예약 주문받는 마트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올해 김장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마트 입구에 배추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삼삼오오 몰려듭니다.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시장 조사 나와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거는 조금 싼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훌딱 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곳에선 절임 배추를 시세의 반값에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kg 한 상자 가격은 36,900원으로 한 포기에 5,000원꼴입니다.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포기할까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올해 여름 이른 무더위와 함께 폭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값은 95%까지 치솟아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0% 정도 비쌉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평균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5만 5천 원, 대형마트 41만 9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각각 8.2%, 5.8% 올랐습니다. 올해는 배추뿐 아니라 무와 건고추, 깐마늘 등 다른 재료 가격도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인 다음 달부터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나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김장철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안성 등 수도권 5곳과 지방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발표 직후에 반짝 집값이 올랐지만 고금리 부담으로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를 다 합치면 15,000여 세대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 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 직후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매도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집값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조정적 풀었을 때는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좋다 올렸는데 다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침체기로 다시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수도권 5곳 매물 건수를 보면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21일과 일주일, 2주일 뒤를 비교해도 소폭 증감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해당 지역 매매 가격 지수 추이 역시 하락폭 차이만 있을 뿐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집값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규제 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집값이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 위주로 규제가 풀렸고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 해제만으로는 매수 심리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정부 규제 완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규제 상황은 규제 완화의 역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가 이런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1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2% 감소했으며 수입은 156억 달러로 11.3% 줄어 수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했으며 대중국 수출도 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개통된 뒤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스템을 개통한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서비스 요청 건수는 10만 2,410건이었습니다. 접수된 오류의 처리율은 41.1%에 그쳤는데 특히 지난 5일 하루 신고된 오류만 5,300여 건에 달해 큰 오류를 해결했다는 관계 당국 설명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000명대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 7일 기준 29만 5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60살 이상 접종 대상자의 2.6%입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예약한 날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남는 백신이 있으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이 새로운 백신인 만큼 접종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동의한 경우 접종 후 일주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건강 상태와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47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000명 넘게 늘었지만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6월 28일 이후 15주 만에 최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00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3천여 명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도 줄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0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1일 112명까지 늘었던 하루 사망자가 확진자 감소세와 시차를 두고 준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 감사원 국감장인데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는 등 앞서 들으신 대로 여야가 날카롭게 신경전을 이어갔고 이른바 친일 국방 논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은 더욱더 격화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속어 전국 또 가처분 전국에서 지금은 이제 친일 국방 논란 또 감사원 국감으로 좀 넘어가는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주차에 접어든 먼저 국정감사, 역시나 감사원 국정감사. 지난주부터 위원님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격전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예.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국정감사에 가장 여야가 격전을 일으키는 네.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전 정권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목표일 거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감사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치는 감사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참 법사위에서 불꽃 튀겼습니다. 네. 그 정회가 또 속게 반복되다가 오전은 감사가 본 질의가 진행이 되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진행이 되고 예. 오후부터는 그래도 오후 그 감사에서는 좀 순탄하게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일단 오후 질의는 시작이 됐고 쟁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국감이기 때문에 뭐 누가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쟁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맞섰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위원 6명을 전원 국감 현장에 출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네. 뭐냐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걸 한번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요, 그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끝까지 앉아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보통 인사만 하고 이석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한 명 정도 남아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거 가지고 오전 내내 논란이 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감사위원들은 배석은 한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들이 배석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추석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인데 네. 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네. 이 건은 사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그 소관부처가 그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소관부서가 여기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좀 오가다가 더 이상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재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일단 그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송구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또 감사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국정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업무 그 밑에 국정홍보 기능이 있습니다. 국정홍보 기능, 그 비서관의 기능이 지금 국정기획수석실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명 자료를 감사원에서 내고 보도에 대한 내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수석이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수준의 소통이었다라는 것이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또 감사원의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감사다. 그리고 하명 감사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감사원 하면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구냐면은 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치고 직접 이거 그 감사 업무를 조정했다. 그거는 사실 관료 사회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문자 메시지가 그걸 주고받은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호재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 문자로 찍혔기 때문에 논란일까요?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 여전히 의문점이긴 합니다. 예,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지금 둘 사이에 오간 문자를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해명, 보도 자료, 해명 자료 이런 문제가 좀 오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를 기획했다. 그 증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또 쟁점인 게 지금 보면 감사원이 서해 사건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지면서 그 중간 발표 내용에 따라 또 이 사안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중간 발표 자체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24일까지 3주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감사원이 감사에 대해서 잘 중간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건 제 기억으로는 중간 발표한 기억이 가장 기억나는 것이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네. 이거 정부 대응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한 적이 있는데 한 80여일 만에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한 경험은 기억은 납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에 감사원이 중간 발표한 경우가 한 5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감사원이 불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의 내부 훈령, 내부 규정을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일단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만 놔두면은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중간 사항이라도 감사 진행 사항이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4일 감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러면 요번에도 중간 발표를 이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중간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끝나야 되고 네. 14일에 바로 할 수는 없고 끝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11월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할 텐데 그때 되면은 굳이 중간 발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자칫 가다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1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때 공식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언론마다 조금 그 시점은 다르지만 감사원이 예고했던 시점은 14일 뭐 혹은 17일 요 정도 시점인데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근데 국정감사 날짜가 24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할지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미루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재명의 덫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연합훈련 관련해서 우길기를 언급했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네, 우길기기 나오니까 죽창가 얘기 나오고 친일 그렇습니다. 보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가지를 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건을 보면은 안보에도 여야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기가 됐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게 한 2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뭐냐면은 한미일 3국이 동해에서 공동 군사 훈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지점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공해상해로 하지만은 독도 쪽보다는 일본 본토 쪽이 더 가깝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우리 영해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한미일이 이렇게 합동 군사 훈련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나? 그 부분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본 헌법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물론 이제 PKO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적인 것 이렇게 파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남의 파병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이 공해상에서 훈련했다는 걸 가지고 바로 한반도에 우길기를 넣고 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는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그 주장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확신에 찬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지 또 우리의 국방력으로 충분하지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발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조금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안보 의식에 대해서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 좀 들어보고 대통령 발언까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출근길에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가지고 뭐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 답변은 짧고 원론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야당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좀 자제하려는 성격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잠깐 하나 여쭤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각이 조금 일반인과 다르다고 하시는 그 대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란 관련해선 훈련 장소 그리고 또 여당에선 지금 민주당도 그때 우길기 단 함정 정박시키지 않았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우리가 한미일 군사 훈련을 보는 시각 중에서 제일 왜 이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비냉치진 전략이 핵 문제 아닙니까? 핵은 물론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핵 무산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핵을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탐지 능력과 방어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방어 능력은 한미 연합 동맹으로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지만 탐지 능력은 한미 일본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군사 훈련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제외시킨다. 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탐지 능력만으로 또 미군에 의존하는 탐지 능력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군사 협력 또 안보 협력으로 논쟁이 좀 번졌으면 조금 더 건설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 여기다가 조선이 왜 망했을까? 안에서 썩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쟁이 약간 역사관으로 또 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아니다. 조선은 안에서부터 썩어져서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과연 이런 역사 인식이 여당 대표로서 가져야 될 인식인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조선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하는 망국의 하는 원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 이런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정말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니다. 일본이 에도 막고 말기에 정안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조선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식민지화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침략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당 의원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면서 고구려 내분을 거론하기도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내부에서
조선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엉망이 됐다. 네. 또 지도자가 유약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이렇게 어떻게 무마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것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정진석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그런 인식이 확연히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당대표 적합도 1위다라는 기사를 또 링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른바 가처분 국면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간다고 해야 될까요? 당권 주자 간에 좀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아마 지금 같아서는 내년 1월이나 2월 늦어도 2월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합니다만은 네. 아마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당권 도전하려는 주자들이 서서히 몸을 펴고 서로 간의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7주 연속 당대표 적합도 1위로 자신이더라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올리니까 거기에 맞서서 다음 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니까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걸 보니까 내가 1등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나경원 이 두 분도 모두 같이 전당대회에 출마해라. 유승민의 개혁보수, 나경원의 전통보수, 또 중도 확장에 있는 내가 셋이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그럼 안철수 의원 다음 대선에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서로 견제구를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올린 기사부터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기대한다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변수가 될까요?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이 왜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70%는 당심입니다. 네. 그리고 30%는 민심이라고 하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30% 불과하지만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이준석 당시 후보가 그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한테 한 4%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지만은 30%를 차지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해가지고 대표에 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0%에 불과하지만은 이 여론조사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냐.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것은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당원 당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추 해설위원 설명과 함께 아까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유승민 전 의원부터 김기현 의원의 어떤 반응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자 유승민 전 의원 보여주시죠. 자 당심과 민심 그리고 역선택 조항 앞으로 논쟁이 붙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인물이 좀 더 유리해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신 경력자는 가라. 누구를 저격한 겁니까? 일단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당 대표 선거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이 배반의 정치로 상징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것은 이분은 누구를 겨냥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경원 전 의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절박함, 애절함 없이 이미지 정치에 치중한 결과 총선 패배를 몰고 온 장본인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것 같고요. 네.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 네. 이 부분이 누군지 좀 애매한데 추측컨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방금 전 화면 속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배신 경력, 이미지 정치인, 소신 없는 수양버들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Zaporizhia, a major cit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very close to the front lines.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 크림대교 일부가 폭파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는 등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림대교 폭파는 이미 전쟁이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푸틴에게 크림대교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게 쏟아부었고 그렇게 4년 만에 19km에 달하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이 완성됩니다. 푸틴은 개통 직후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며 선조의 염원을 담은 다리가 완성됐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에게는 러시아 영토 확장의 상징물로 착공부터 개통까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죠. 그야말로 푸틴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반발은 거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교량을 건설해 주변 환경이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크림대교는 여러 번 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 지역사령관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으면 크림대교가 1호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고 2달 전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 포돌야크가 불법 건설된 크림대교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SNS를 통해 파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의 생일 이튿날 크림대교는 폭파됐는데요. 러시아는 남부 전선 핵심 보급로가 차단돼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고 무엇보다 푸틴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푸틴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80여 발을 퍼부어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그의 최측근도 이번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한 가운데 핵 버튼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어 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반러시아 시위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며 이번 전쟁의 본질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11일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 am shocked and appalled by the vicious attack on Kiev and other Ukrainian cities. Russia once again has shown to the world what it stands for. It is terror and brutality.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Today when I wake up, I was in shock. I was in shock and I want to support my
my country because in this place I can't do anything. 83 bombs were attacked by Russians,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everybody should know that Russia is a terrorist state.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이어지며 국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중단되는 등 민간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대응을 다짐했고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이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좀 상황을 짧게 정리해보면 동원령, 4개 주 병합,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핵위협, 그리고 이제 민간인 공격까지 오게 된 건데 먼저 월요일 오전 출근길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월요일 출근길 평온한 도시가 폭격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먼저 화면부터 좀 보시면요. 우크라이나의 뭐 여러 개 그 지역이 폭격을 받았는데 여긴 중부의 드니프로시입니다. 지금 하나가 터졌는데 네. 잠시 뒤 이 도로 안쪽으로 폭발의 여파가 오더니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게 아마 2개가 터졌다기보다 하나가 떨어지고 그 여파로 2차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월요일 평온했던 출근길이 갑자기 아비규환이 되고 네. 날벼락을 맞았고 전선이 흔들리고 이 차가 지금 차 안에 있는 카메라가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차량도 저 폭발을 피해서 돌아가네요.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로 저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 옆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에 다시 두 번째로 폭발하는 이런 성격의 종류의 폭탄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지금 놀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잠시 뒤 이렇게 차들이 피해가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여기는 드니프로시의 칼리노바라는 거리입니다. 이 첫 번째 터지고 이어서 2차 폭발했다는 것이 좀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있었고 탱크보다는 일반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 타격한 곳을 보면 민간 시설이 절반 정도가 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러시아가 주장했던 기간 시설도 절반 정도 됩니다. 총 70개 목표물인데 주거용 건물이 35곳이고요. 고층 건물 4개. 이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도 피해를 봤죠. 그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피해를 봤고요. 또 학교가 1개, 아마 키이우 국립대학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피해를 봤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이 놀이터에도 미사일이 떨어졌고 네. 독일 영사관도 피해를 받고 뭐 상업용 건물 여러 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인프라 시설 29곳이 피해를 봤는데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곳이 피해를 봤죠. 그런 네. 시설들이. 네. 아까 어린이 놀이터 또 상업용 건물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14명이 사망했고 97명, 한 100명가량이 다쳤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발전소, 전력망, 상수도 시설 이런 걸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타격을 받은 도시 가운데 르비우나 폴타바, 수미, 하르키우 이런 4개 지역에는 아침에 정전이 됐고요.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전이 돼서 아마 그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을 것 같고요. 이런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전의를 좀 꺾으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전력은 굉장히 많아서 현재도 전력 생산 능력은 사용하는 양의 2배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피해를 때문에 유럽으로의 전력 수출을 잠시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난방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서 석탄이나 나무를 떼는 그런 시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지금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도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디에서 어떤 무기들을 구체적으로 쓴 겁니까? 주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뭐 80여 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4기의 미사일이 동원됐고요. 무인기가 20억 대가 동원됐습니다. 그중에 20억 대 중에 절반, 대략 한 13기는 이란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쐈느냐고 봤더니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스피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쪽의 카스피해 쪽에서 전략 폭격기가 떠서 거기서 10기의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 이 러시아가 개발한 독특한 그 탄도미사일인데요. 이게 뭐 탄착점을 이렇게 수정한다든가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미사일 시스템도 동원이 됐고 또 저 아래쪽 흑해에서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군함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러시아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된 겁니다. 전략 폭격기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요. 그 드론의 경우는 저 위쪽 벨라루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벨라루스에서 주로 날아왔고 또 크림반도, 흑해라고 쓰여진 그 크림반도 쪽에서도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절반 정도를 격추시켰다고,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절반 정도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84발 중에 43발을 격추시켰고 무인기는 24기 중에 13기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공망을 갖춰놓은 것 같고요. 미국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격추시켰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할 만큼 상황을 보면 좀 격앙돼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크림 대교에 대한 설명을 박석원 앵커가 쭉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 이후 개인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역시나 보복성 공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물론 밝혔습니다. 이것은 크림 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뭐 푸틴의 달이라고 부를 정도로 본인이 자기 재임 중에 크림 반도를 병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러시아 사람들이 염원했던 연결을 자기가 완수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지목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분석가들의 설명을 보면 그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의 강경파들, 확전을 주장하는 내부의 정치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좀 전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러시아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러시아 군은 도대체 이렇게 무능하냐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뭘 좀 보여주고 싶다, 뭘 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황이 이전에는 러시아가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복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 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을 보면요. 어제와 그제 한 2, 3일 정도 사이는 이 전선의 모양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동북부 쪽, 그러니까 주로 동부 쪽이 되겠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는 일진일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남부 헤르손 주변에서는 러시아의 반격이 오히려 거세다, 이런 이제 그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그 전선이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분석을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정밀 타격 무기를 민간인에게 쏘면서 이거 과연 그 전선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좀 그 선택권이 좁아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급해서 보복을 위해서 내륙에다가 쐈지만 실제 전선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선택권을 좁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에 좀 협력을 받는 상황인데, 지원과 협력을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합동 기동부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벨라루스는 뭐 루카셴코 대통령이 정말 푸틴과 형제를 자임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바로 지도를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북쪽이고요, 러시아 왼쪽인데 거기서 이렇게 키이우하고도 가깝습니다. 여기서 합동군을 구성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 그럼 북쪽 전선이 새로 생기는 건가? 생긴다면 굉장히 또 전선이 달라지겠죠. 그런 이제 우려가 드는데 분석가들을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벨라루스에 1000명의 러시아군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카셴코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벨라루스에 보내지는 러시아 병력은 동부나 남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병력보다는 좀 전력이 약한, 훈련이 덜 돼 있고
뭐 징집된 사람들이 참가한다면 좀 아직까지 전투 경험이 적은 이런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하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네. 그리고 벨라루스군이 참전이 임박했다는 어떤 증거는 아직 없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쪽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북쪽 전선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판단하는 걸로 봐서 어떤 그 러시아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가 북쪽 전선에다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이 아닌가 일종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포격이 어떻게 보면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어떤 의도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민간인 공격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 격퇴시키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말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서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집무실 밖에 거리로 나와서 셀카로 찍으면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포격, 미사일 공격에 우리의 항전의 의지, 자신감의 단절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본인이 뭐 국방색 셔츠를 입고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그것이 오히려 항전의 의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도 그 다리가 폭격을 받으면 다리에 폭발 사고가 나면서 크림대교 사고가 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러시아 내부에 있는 안전보장 회의죠. 안전보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언급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이제 기반 시설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대교뿐만 아니라 쿠르스크 원전 또 튀르키예로 가는 가스관의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거나 경고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벌써 전쟁이 9개월째 접어들었고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저희도 제목에 우크라 전쟁 확전, 아까 처음 나간 자막은 보복의 악순환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공격에 보복을 또 예고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계속 보복에 나설 태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보복 조치에도 러시아는 비례적으로 확대할 거다. 비례적 확대. 네, 2배를 받으면 4배를 돌려주겠다 이런 엄포겠죠. 이런 경고인데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군사 분석가들은 한 번 공격을 하고 나서 2차, 3차 공격을 단기간 내에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선에서 격전을 벌이면서 후방에다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주목하는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떤 그 서방의 지원을 좀 억제하고 그런 역할로 푸틴이 엄포를 하는 것이다라는 쪽에 좀 더 비중이 두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핵무기 사용에 임박했다는 어떤 증거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마치 초겨울 같은 그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곳곳에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 고지대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설악산이 영하 4.8도, 향로봉도 영하 2.9도를 기록했고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도심 지역도 마치 초겨울을 연상케 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7.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체감온도는 영상 5도 아래 머물렀습니다. 비를 내렸던 저기압 후면의 찬 공기가 북서풍에 의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4도 안팎 낮은 기온을 보이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철원 2도, 서울 7도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관측되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16.4도에 머물렀던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또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그룹 신화의 멤버인 신혜성이 새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된 거였는데 신혜성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걸 모르고 운전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탄천 2교. 새벽 1시 40분쯤 도로 위에 차량에 불이 꺼진 채 그냥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건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해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큰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주차 직원에게서 차 키를 전달받았고 집으로 가다가 도로에 멈춘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이 아닌 걸 모르고 운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 차량으로 오해해서 내지는 착각을 해서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절취할 고의가 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절도 범행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권총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인이 권총과 실탄을 갖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로 옆 화단 배수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드문 새벽 시간,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남성 A씨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389경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원래 문 앞에 있던 다른 형은 그냥 그 형도 신경 별로 안 쓰길래 저는 큰일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냥 라이터 터지는 소리 그냥 엄청 조그맣게 들려가지고 갑자기 그 과학수사대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 큰일이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분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 이송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권총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A씨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습니다. 발견된 권총에는 실탄이 장착돼 있었고 총기 번호가 부여된 정식 총기였습니다. 다만 지금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수십 년 전 모델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인 A씨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어서 유품으로 총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A씨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과거 자료에서 총기 번호를 찾아 대조해보며 구체적인 총기 입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난 주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신종 마약을 판매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총책 34살 A씨 등 6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정에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추행한 40대 택시기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PC방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나 자기 집에 가면 술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제주시 월령리에 있는 펜션 2동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2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3층짜리 펜션 한 동이 모두 타고 바로 옆 2층짜리 펜션 지붕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농약 불법 유통을 막기만 해도 극단적 선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약상이 아닌 인터넷 판매를 막아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인터넷으로 점 하나만 찍어 검색을 해보니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음독으로 숨져 극단적 선택 수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농약. 다행히 지난 2012년 통신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이유로 농약 음독 자살자는 10년 동안 절반 정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구매만 제한해도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도 꾸준한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농촌진흥청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농약 제품들 검색 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다량 섭취하면 숨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축적돼 암이나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제초제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농약 제품은 검색이 막혀야 정상이지만 검색어 뒤에 마침표 하나 덧붙였더니 이렇게 결과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1월에 농진청이 콕 집어 막아달라고 한 검색어인데도 제대로 차단이 안 된 겁니다. 네이버, 쿠팡을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쇼핑몰 중개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농약 제품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해외에서 독성 농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쇼핑몰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제품이나 검색어 명단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제품도 섞일 수 있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시나 명단 업데이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약 불법 통신 판매는 재작년에만 51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온라인 쇼핑몰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 페이퍼텍. 악취와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수십 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수십 건이 넘어서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해 법정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장의 폐쇄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3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한솔 페이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거나 국유지에 담을 두르고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70건이 넘습니다. 소음, 악취, 이런 매연 같은 것이 엄청나게 품어내고 있는데 이런데 모든 불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솔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제 주민들은 뜻을 모아 좀 투쟁을 하겠습니다. 공장 실태 조사를 마친 담양구는 한솔 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21건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배관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 5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담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그것도 그 취하를 시킨 것도 저희들은 대단히 좀
판결에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또 떠나서라도 기필코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한 삶, 환경권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담양구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5년 전 폐지됐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고 대상도 2024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는 내년엔 초등학교 5학년과 고1이 2024년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건데 억눌렸던 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노선이 절반도 회복되지 않아 비행기 표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2~3배까지 올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첫날, 인천공항 출국장은 일본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2년 7개월 만에 일본 자유여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은 풀렸지만 비행기 표값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배 수준입니다. 3년 전에는 이제 왕복에서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 60만 원 이상이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니 다음 달 초 인천에서 도쿄로 오가는 왕복 최저가는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히려 패키지 상품이 저렴할 정도여서 한 여행사의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은 휴가철인 8월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여행사 사이트에 이제 가격 검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 심리가 물가가 저렴한 일본으로 쏠리고 있지만 항공노선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일본 노선 운행률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근거리 노선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도 부지런히 항공편을 늘리고 있지만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본 노선의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력을 과거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 현지 조업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권에서 차지하는 유류 할증료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고환율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권 가격이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란에서 히잡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국 BBC 등의 보도를 보면 17살의 여성 니카 샤카라미가 지난달 20일 히잡 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후 실종됐다가 이란 당국이 운영하는 안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16세 사리나 에스마일자데 또한 지난달 23일 알부르주주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뒤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선 무게가 1.1톤이 넘는 호박이 수확돼 기록을 새로 썼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인근 하프문 베이에서 10일 열린 세계 호박 경연에서 미네소타의 원예 교사인 트래비스 진저가 출품한 호박이 무게 2,560파운드, 1,161kg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저의 호박은 기존 1,158kg이었던 미국 호박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가입금 미납 상태인 신생구단 고양 캐롯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모레 정오까지 미납일 경우 리그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는데요. 개막 나흘을 앞두고 정규리그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각 구단 단장들과 KBL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가입금을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한 데이원 스포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입니다. 데이원 스포츠는 지난달 30일까지 15억 원의 가입금 중 1차분 5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이후 2번의 연기 요청을 하고도 아직 가입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1시간여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는 데이원 스포츠가 13일 정오까지 가입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15일 개막하는 정규리그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엄중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을 하시고 신중하게 논의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사례,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자 KBL 이사회의 단호한 결정에 데이원 측은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사회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빨리 또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또 이제 대책을 논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데이원 스포츠는 오리온 구단을 인수하고 네이밍 스폰서를 통해 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올 시즌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당시부터 구단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받아왔고 모기업인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지난달 개최할 예정이던 여자 프로골프 대회 역시 대회장 대여료를 제때 내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이사회 직후 진행된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캐롯의 김승기 감독은 침울한 표정으로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나 선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KBL은 13일 정오에 가입금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규리그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두고 프로농구계는 파행 운영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로농구가 오는 15일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10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부분 감독들은 우승 후보로 서울 SK와 수원 KT를 지목했습니다. 서울 SK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농구는 내년 3월까지 팀당 54경기의 정규리그를 거칩니다. 내일 아침은 초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밑돌겠고요. 대관령은 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높은 산간의 경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5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만큼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은 22도, 대구와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